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전진영입니다.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환경 분야 다자 간 정상회의를 최초로 유치한 것인 만큼 그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회의 개최만으로는 끝나선 안 되겠습니다. 최신 기술 개발은 물론 글로벌 기업 및 각국의 환경 정책 경험 공유 등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생생 이슈 인터뷰 코너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6월 1일 오늘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2부 숫자로 보는 경제에서 6월 1일과 관련된 부동산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화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탄소 중립, 그린 뉴딜, 녹색 회복이라는 새 시대의 화두와 과제를 남긴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오늘 생생 이슈 인터뷰 시간에서 그 내용과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을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기후변화연구팀의 이상준 팀장 전화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P4G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언제 시작됐고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됐는지 먼저 좀 개념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P4G는 영어로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년을 위한 연대, 이거를 의미하는 회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의는 사실 그동안 이제 어떤 국제회의라고 하면은 보통 정상회의 또는 정부 간 회의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예, 이 P4G 회의는 정부 간의 회의이기도 하지만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런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좀 더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회의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이게 죄송합니다. P4G가 출범한 거는 2017년에 출범을 했고요. 예. 예, 이제 2011년에 덴마크가 그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녹색 성장 촉진이라는 이 글로벌 녹색 성장 포럼이라는 걸 출범을 시켜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에 이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 기후 변화에 관해서는 파리 협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파리 협정이 있고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SDG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접목시켜서 같이 추구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2017년에 일종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출범한 시기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래되진 않았지만 의미가 깊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두 번째 개최국이라는 데서도 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P4G도 그렇고 요즘 보면 이제 세계 각국들이 함께 모여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어떤 약속을 좀 하자 이런 자리들이 좀 많이 마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그렇습니다. 지구 환경 파괴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일도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만큼 굉장히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팀장님께서 딱 보시기에 지구 환경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몇 개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대표적으로 올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 초에 텍사스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죠. 맞습니다. 미국에서. 네. 예, 텍사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고 눈이라는 건 1년 내내 거의 구경하기 힘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눈보라가 치고 전혀 그런 이벤트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네. 실제 따뜻한 지역이니까. 실제 미국의 북쪽 지역에서는 같이 눈보라가 쳐도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기상 이변 또는 이런 이상 기상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더 빈번해지고 좀 더 발생하면은 그 크기가 커지는, 그 스케일이 커지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 달리 장마가 굉장히 길고 이런 그렇죠.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보가 어렵고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그런 기후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도 떠올려 보면 호주 산불도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고, 네네네. 네, 그런 것들 캘리포니아에서도 산불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또 엄청난 속도로 크게 발생하는 그런 일들, 아마 예. 뉴스를 통해서 다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이 탄소 배출을 얼마까지 줄이겠다, 몇 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해내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다 내놨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10월에 대통령께서 선언하셨지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2030년 목표는 현재는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는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온실가스는 보통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게 되고요. 네. 실제 이 지구상에서는 산림이나 갯벌이나 이런 데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구 전체의 균형의 차원에서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만큼 온실가스를 흡수하도록 해서 지구 전체의 그 온실가스의 순배출은 0이 되는, 그러니까 배출을 한 양만큼 흡수하는 체제로 만들어서 이 순배출은 아예 하지 않는 체제로 가자는 게 탄소 중립의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만드는 게 바로 탄소 중립이거든요. 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배출량은 0으로 만드는 거. 예. 네. 근데 사실 이 목표치가 우리나라가 이번에 P4G 개최국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이미 목표치를 굉장히 높게 잡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목표치를 높게 잡는 세계적인 흐름은 저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 지금 현재 2050년은 사실 30년 뒤이잖아요. 네. 30년 뒤인데 상대적으로 좀 더 이 먼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사실 그 탄소 중립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지금 현재 글로벌 아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를 아우르는 시대적 의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그만큼 전 지구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있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한 국가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동참하자라는 의미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제 그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 P4G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서울선언문에 같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서울선언문이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면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을 좀 눈에 띄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에너지 쪽 전문가이다 보니까 네. 에너지 쪽에 좀 에너지나 기후변화 쪽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사실 에너지 전환이라는 흐름이 계속 필요하고 우리한테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라는 점이 P4G에서 언급이 됐고요. 네. 이 앞으로 남아있는 난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기술 협력이나 기술 개발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이 강조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에너지 부분도 사실 뭐 정부가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기업이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P4G에서도 이제 민관 협력 관련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네. 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관련 내용들도 좀 나온 게 있었나요? 예, 아무래도 하나솔루션 대표께서도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하였고요. 네. 그다음에 그 블룸버그 대표적인 이제 블룸버그 대표도 마이클 블룸버그 대표도 이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도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사실 기술의 개발이 특정 국가가 기술 개발에 앞서 나가더라도 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야지 탄소 중립을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기술 개발의 노력을 다 같이 하면서 또 굉장히 앞으로 이 도전적인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하려면요. 뭐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사실 뭐 시간이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준비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 각 업종들 특히 우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인 철강이라든지 화학 그리고 시멘트 이런 업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탄소중립 위원회 또는 탄소중립 협의체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소중립이 단순히 지금 단기간의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인식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는 아직은 이 불확실성의 요인들이 아직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기술이 미래의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 또는 산업의 생산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모색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또 어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가격 같은 것만 봐도 뭐 5년 사이에 3배 이상 오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주력 산업 같은 데들은 저 공장을 24시간 풀로 가동하잖아요. 반도체 같은 데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런 데가 이제 탄소 배출량을 갑자기 확 줄이라고 하면 좀 기업 입장에선 어느 정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 단기에는 기업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중장기로 가면서는 또 혁신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는지, 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는 불확실성이 아직 많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기업이 이 미래의 탄소 중립이라는 게 지금 글로벌 이슈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다라는 인식은 이제 어느 정도 공유가 된 것 같고요. 네. 그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탄소 중립이 이행이 비용이 든다는 점은 이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도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 글로벌 관점에서 서로 경쟁은 그 비용을 누가 효과적으로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내느냐. 아직 대안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게 경쟁이 될 거고요. 우리 기업들도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분야에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업들이 투자를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그게 완전히 지금 현재 체제를 바꾸는 혁신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공유는 어느 정도 지금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협력을 잘 해서 같이 이걸 이제 만들어 나가느냐의 단계까지 저희가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의
우리한테 이제 남은 과제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어떤 나라도 그 완벽한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여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재생 에너지가 확대돼야 되고 에너지 효율도 좀 높여야 되고 뭐 공급되는 에너지원과 소비가 또 연결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논의도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그린 뉴딜이라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에너지 전환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실 너무 공급 부분에만 치우쳐서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 예. 어떤 원으로 공급할 것이냐. 근데 소비 혁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점차 화석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청정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청정 전력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효율 혁신, 소비 혁신, 그리고 국민들께서 참여하는 행태 변화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수요를 전부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 부분에 앞으로 효율 혁신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아무래도 주력 에너지원으로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는 전력망의 인프라도 확충돼야 되고요. 그리고 수소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수소의 역할도. 아무래도 팀장님께서 이제 에너지 관련 전문가시니까 사실 근데 이 에너지 전환 정책 과제가 제가 보기엔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원전을 둘러싼 이 갈등이 사실 굉장히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네. 너무 공급 부문에만 저희가 에너지 전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탓이 아닐까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공급 부분은 에너지 전환의 한 축이고 사실 기후 변화의 대응의 문제에서는 에너지 세제도 중요하고요, 탄소 가격도 중요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효율과 소비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융합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되는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데, 좀 이해관계 이 측면에서 공급 부분에만 이 논의를 좀 집중한 건 아쉬운 면이 있고요. 네. 좀 더 폭넓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특히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특히 탄소 중립을 이행하면서 정부의 추진 전략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두가 다 이득을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역할이 축소되거나 감소해가는 과정을 겪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 이 고용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산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포용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냐는 또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환경 문제에 우리가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P4G 같은 이런 행사를 해도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닌데 왜 이런 국제협력이 중요한가에는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는 또 이제 기후변화 연구팀에 계시기도 하니까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파리협정에서도 국제적으로 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정입니다만 파리협정에 제재 수단은 없어요. 네. 각 국가가 낸 목표를 지키고 그 목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구체적인 제재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근데 첫 번째로는 국제사회에서 사실 이 동료 간의 압력 또는 동료 간의 이 서로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국제협력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블레이밍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점이 중요한 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이 부분이 이런 좀 더 규범화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해서 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공약에서 탄소 국경 조정과 같은 아무래도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일종의 국경에서 조정을 하겠다. 그것은 직접 이 제재 수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구속력도 실질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면서 공급망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의 그 부품을 공급하거나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그 흐름에 동참을 해야 되고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면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기후변화 연구팀의 이상준 팀장이었습니다.